앞에 김소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강사를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아직도 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석박을 다 환경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상대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고 비슷한 고민을 저도 그 당시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사실 학부 다닐 때 환경교육 할 생각을 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환경교육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신가요? 제 동기들 기준으로 보면은 환경교육을 계속한 사람은 저 하나고요. 20명 정도 중에.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있는지 제 친구들, 동기들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한 5년차, 6년차, 7년차 연차들이 쌓이다 보니까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환경교육을 안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환경교육과를 졸업하실 것이고 환경교육 영역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끌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제목을 환경교육과 그 방향, 문제의식과 우리의 역할 좀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제가 환경교육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은 결국 환경교육이라는 게 뭐지? 그게 계속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4가지인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환경이나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환경 그리고 가로 열고 환경교육을 다뤄보면서 환경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논의 안에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현실과 환경교육에 대한 나름의 중요성을 우리는 공감하거나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와 달리 우리 사회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교육자라면 환경교육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환경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다뤄보면서 마지막은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는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나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이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거시적일 수도 있어서 쉽게 답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오면서도 생각했고 종종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환경 문제, 기후위기라는 좀 거대 담론 이외에 우리의 삶 곳곳에 녹여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여기를 오면서도 저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나름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속 가능한가? 그럼 그게 좋은 삶일까? 연결해 보면은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을 만들고자 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나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환경교육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일종의 인재상과 관련돼서 발전된 모습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많은 부분 생태적 관점을 주변화시킨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GDP가 1인당 한 34,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경제적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태적 관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고민스러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교육받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멋진 수트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 고급 세단을 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생태적 관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본다면은 교육의 결과가 결국 환경하고 인간의 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을 수 있고, 특히나 코로나19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 생각했던 오늘과 다른 오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누구도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마주했었고, 그럼 그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환경교육은 그런 학생들, 그런 시민들을 과연 길러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큰 문제에서 그럼 환경교육이 무엇인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앞에서도 다뤘으니까 저는 가끔 이제 구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의 모습이 어떤 식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을 검색하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의 환경들이 나옵니다. 이게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의문시할 수 있겠죠. 그럼 환경교육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유사하게 나옵니다.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와 관련된 포스터들이 나오죠. 그럼 이게 환경교육이나 환경의 전부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환경교육에서는 환경을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앞서 구글 검색에서 나왔던 초록색, 파란색의 환경들이 윗단의 것이랑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이죠. 예를 들면 자연, 우리가 활용하는 자원. 근데 윗단으로 내려갈수록 예를 들면 문제나 우리 삶의 터전, 생물권, 공동체 프로젝트 이런 방식으로 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앞에 발제하신 분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셨었는데 사회적인 영역들을 점점 더 환경에서는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환경에 대한 범위가 왜 중요할까? 환경교육에서 라고 하면은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이 환경의 개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면은 그 환경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환경교육에서 그 환경을 다뤄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교육에서 환경을 사회생태 시스템으로의 환경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벤 다이어그램? 이 기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왼쪽에 사회체계가 있고 오른쪽에 생태체계가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베이스의 환경이지만 앞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환경이 점차 사회체계를 포섭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환경을 사회생태체계로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교육과에 진학하실 때 대부분 이과시지 않았나요? 그쵸. 저도 이과였고 이과로 환경교육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이과의 내용을 전 학부 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회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경제학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회생태체계라는 컨셉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꽤나 유용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사회생태체계랑 사회체계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이재영 외 2021이라고 되어 있죠. 공주대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재영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수업 시간에 언젠가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생태체계랑 사회체계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연과학 위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위주의 내용들도 포섭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환경교육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접한 학문이 예를 들면 환경지리학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도시를 바라볼 때 정치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도시라는 공간에 어떻게 생태적인 요소랑 정치학적인, 사회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고 해서 지리적 요소를 그냥 지역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인간 이외의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의 일종의 총체로 바라보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나와 관련 없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총체라는 개념으로 환경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 생태 체계로의 환경으로 갈 때 환경교육에서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가를 구분해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원대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김창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 현상이랑 환경 문제, 환경 쟁점을 구분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익숙하실 테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대기 중에 CO2가 늘어나면은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은 굉장히 인과관계적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환경교육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수질 영역에서도 부영향가 일어나면 BOD가 올라가죠? 그것들은 환경 현상의 영역에서 인과관계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심플하게 부영향을 막으면 되고요. 그리고 CO2를 막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나아간다면은 이런 환경 현상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시 되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것을 쟁점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라는 영역에 사회체계가 포섭이 되면서 우리 각자는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환경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더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더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영역을 환경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본다면은 환경 문제는 점점 쟁점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교육은 쟁점화되는 환경 쟁점들을 다뤄갈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상충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이 환경 쟁점 영역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학부생 시절일지 모르겠는데요.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가 2017년쯤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리 오리코기라는 핵발전을 다시 건설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했었고요.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그것을 사회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건설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고민했던 지점이 있어요. 그것들은 환경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어떤 영역에서 얼만큼의 탄소를 2030년, 50년까지 줄일 것인가를 고민할 때도 각 영역은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우리는 좀 덜 줄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자의 생업과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또 다른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고 지금 제시해드린 예시 안에서 자연과학적인 요소랑 사회과학적인 요소가 어떻게 상충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걸 풀어갔었지?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환경교육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챕터를 이제 슬슬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교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에서 환경을 사회 생태 체계로의 환경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환경 문제, 환경 현상, 환경 쟁점을 조금 더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 쟁점만을 다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 현상도 다뤄야 되고 환경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환경 쟁점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에 가깝다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이 잘 아시겠지만 21년 8월에 교육기본법 안에도 이제 명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2008년도에 만들어진 환경교육진흥법, 지금은 환경교육법으로 개정이 되었죠. 환경부 소관 법령에만 환경교육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2011년 8월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갔고 조금 더 교육 영역에서도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을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교육, 학사를 받으실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환경교육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환경정책의 관점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육 정책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포럼의 제목 앞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죠.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것은 정책적 목표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 사회 혹은 전 지구적으로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달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 교육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 때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이에요? 혹은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책적인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랑 교육자의 관점으로 그 과정들,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교육이라는 본연에 충실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충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환경교육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에 따라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죠? 근데 이러한 환경교육적 관점이 간과하게 되는 것은 환경 문제와 관련 없는 영역을 간과하거나 예를 들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말고는 다른 환경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행동변화만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자 약점은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대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비용 효과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서로 다른 대안 중에 어떤 것이 더 저렴한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교육이 가장 저렴한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도 하고 썩 답하기 쉬운 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환경교육의 본래의 목표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환경교육이 다른 어떠한 목적이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종의 문제 해결적인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관점이나 가치에 대해서 소통하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주목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내재적 가치가 조금 더 실천적인 것으로 확장됐을 때는 어떠냐? 그냥 주입식으로 이 행동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의 주체로서 알고 있는 것이 내면화되어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단순히 행동이나 행위와는 조금 더 구분되는 실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랑 교육적 실천이 조금 더 상호작용하면서 양자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재정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교육적으로는 해보는 것이죠. 정리해본다면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생태체계로의 환경 그리고 총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환경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세계 안에서 각 시민들, 학생들은 관점이나 실천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동의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얘기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7년도에 트빌리시 선언 이런 거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외우셨을 텐데요. 뭐 벨그라드 헌장, 트빌리시 선언 이런 거 연달아서 이제 연보 외우셨겠죠? 근데 트빌리시 선언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에도 경제, 사회, 정치, 생태적 상호우존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개인적인 실천만이 아니라 집단 그리고 사회 전체가 새로운 지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환경교육의 목표 아마 이것도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인지, 태기, 참 이렇게 하면서 외웠었는데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환경교육을 이미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생각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래 환경교육은 그러한 지향을 갖고 1977년도부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랬느냐? 그리고 이 트빌리시 선언은 환경교육 법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갖추어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환경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왔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은 새로운 환경교육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할 때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의미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청년분들이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조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사 자료들을 취합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분석을 해본 결과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번역까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세대별로 어떻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이비 부머 5060 정도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한 50%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X세대 한 70년대, 80년대생들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MZ세대들로 가면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데이터 안에서는 청년들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의하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물론 미국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냐라고 봤을 때 청년들을 보기 전에 사회적가치연구원이라는 곳에서는 매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담고 있고 그 사회 문제들 가운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가 두 번째 정도 순위에 상대적으로 상위에 랭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다른 사회 문제들보다 사회 문제 책임 주체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관련돼서 개개인에 대한 책임 주체 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가? 라고 봤을 때요.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국민환경의식조사라는 것을 매년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하게도 원자료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재가공을 해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질문 중에 환경 관심이나 환경 태도, 그리고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의 우선순위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청년 그룹 19세에서 34세, 그리고 35세 이상으로 쪼개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미국 결과에서는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이 더 높았는데요. 다른 세대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관심에서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의 관심도가 낮았고요. 환경 태도와 관련돼서는 환경 친화적으로 우선하는 것보다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것이 더 높았습니다. 그냥 환경보다 내 편한 게 우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서도 경제성장이 더 우선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가장 오른쪽에는 그 T테스트라고 하죠.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것인데요. 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도 이 점수 차이가 의미 있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를 바라봤을 때도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20, 30대 남성, 20, 30대 여성이 다른 세대보다 조금씩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소득, 경제 및 주거 불안 이런 데에서는 20, 30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라고 했을 때 청년이라고 보면요. 환경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더 관심이 많고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유의미하게 봤다고 말씀드린 지점이 개개인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라는 지점이었는데요. 그 책임감과 관련돼서도 청년 그룹과 다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일반 국민, 다시 말해 개개인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청년에서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환경과 관련돼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일종의 인식에 대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환경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자료고요.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물었을 때 한 87%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리고 환경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서도 78.8%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결과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사실적인 질문을 했을 때 어떠냐면요. 그 사실적이라는 것은 앞서 다양한 사회 가치, 사회 문제들 중에 기후위기나 환경이 있었듯이 교육 영역에서도 너무나 산적한 다른 교육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교육 중요하죠. 인성교육도 중요하죠. 창의성 교육도 중요하죠.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환경교육을 얼마나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적게 나타납니다. 이 질문은 정확하게는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그리고 전체에서 1.8, 2.7% 정도가 환경교육을 해야죠. 라고 응답한 것이에요.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개년 간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른 여타 교육들과 비교로 났을 때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청년들의 인식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그룹을 나눠봤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보다는 낮게 의무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도 다른 세대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식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환경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세 번째에서는 그러면은 환경교육자, 환경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경험해 본 것, 제가 시도해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의 그런 총체성, 복합성, 그리고 다양한 측면들은 원래 환경교육에 있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가까웠죠. 그렇다면 현실의 환경교육의 모습을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환경교육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사회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환경교육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교육 가치에 대한 소통인데요. 환경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는 계속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지점은 환경교육이 어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환경교육이 얼마나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찾았던 것은 돈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죠.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이라고 환경보전원에서 아주 잘 운영하고 오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시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러한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얼만큼 지불하실래요? 돈을 내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을 비시장제와 가치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해양 오염이 그 기름 유출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생태계에 대한 피해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으로는 한 17,000원 정도의 낼 지불의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한 2천만 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년에 약 3,670억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책정하고 있는 환경교육 예산이 2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3,67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도가 환경교육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치, 특히나 청년 세대, 저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통이 유리하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환경 자체에 대한 소통 전략도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생물종이 몇 마리가 줄어듭니다. 아니면 물이 몇 리터가 부족하게 됩니다. 라고 소통하는 방식과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환경인식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가치로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더 환경인식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단위를 사용하고 그 가치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인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인 내용들을 환경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앞서 이제 김소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정부 부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 방식이라면 시장을 개척해서 할 수 있는 사적 공급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동안 환경교육에서 간과했던 지점인데요. 여기까지의 우리의 에너지가 닿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을 더 선호했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발견이었는데 사적 공급 방식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충분히 시장에 환경교육이 있을 때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야들은 많이 개척되지 않았고 환경교육 전공자들이 많이 나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발제자에서도 일부 다뤘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교육의 내용들 그리고 그 환경교육이 인식을 증진한다고 했을 때 그 인식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피사 다 알고 계시죠? 피사에 이런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여러 영역을 준 이후에 20년 뒤에 이게 더 악화될까요? 아니면은 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서 환경 인식이 높을수록 환경 문제가 20년 뒤에 더 악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고 근데 이 증진한 환경 인식은 앞으로 우리가 암흑의 미래를 당면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한다면 조금은 미안하거나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환경교육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희망적인 내용이 우리의 상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요청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청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부생 시절에 땡땡 청년 포럼 이런 곳에서 뭐 대한민국 대표 청년으로 참여한 기억도 있어요. 그 포럼에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과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환경교육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 포럼에 청년으로 참석했던 시기가 저로서는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 공간에서는 후배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형, 오빠,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 좀 어떻게 해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과 안 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살아오다 보니 그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제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저는 무엇을 했었던 것일까요?
제가 획기적으로 사회를 바꾸지 못한 환경교육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일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도 나름으로 이 기간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질문을 곧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 중간에 어느 선인가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보면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양한 실천과 경험들을 하면서 크고 작은 성공들 그리고 실패들을 할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경험으로 쌓일 것이고 다음 단계의 실천과 경험을 열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할 때 조금 더 나은 환경교육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이나 환경 문제를 당면했을 때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커다라요. 그래서 거시적이고 추상적이고 총체로서의 환경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하루하루는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이 간극들을 우리가 차차 메워가야 하는데요. 그 메워가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신 것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참여했던 포럼에서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서 흘러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는 강진영이 얘기하는 게 환경교육이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은 제가 먼 훗날 그분을 다시 만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했을 때 기억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내내 마음속에 품고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각자가 환경교육을 하셔도 좋고 다른 과목 교사가 되셔도 좋지만 어느 일부분가에서 환경교육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의 색깔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환경교육으로서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좋은 환경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